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관리학 4강 반려동물의 복지, 영양 관리에 대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물복지의 개념부터 살펴볼 건데요. 동물복지의 정의란 인간의 영향 아래 있는 동물이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으로 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신체, 심리, 행동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이 돼야 동물 복지를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존중하고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동물 복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복지의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5대 자유인데요. 5대 자유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배고픔과 통증으로부터의 갈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건 되게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듯이 굶주리거나 목마르면 되게 신체적으로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러지 않도록 적절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영양 상태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 식수는 언제나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으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불편함, 어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한 것 없이 우리가 적절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동물한테. 그래서 휴식 공간과 쉼터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병과 상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 뭐 동물병원 데려가고 그리고 아프지 않게 건강을 관리를 해줘야 되죠. 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이제 수의학적 도움 동물병원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질병과 상해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예요. 동물은 그 종에 따라 고유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류, 대부분의 조류들은 나뭇가지, 야생에서는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죠. 그럼 우리가 조류를 사육할 때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육 시에는 횃대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동물종이 이런 자연스러운 고유의 행동을 할 수 있게 적절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이고요.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독립적인 동물에게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군집 생활,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원숭이 무리, 원숭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단 말이죠. 이런 애들은 무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독립적인 동물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혼자 지내는 것을 원래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런 동물을 막 무리 생활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독립적인 동물에게는 호랑이같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예요. 동물이 무서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고, 뭐 학대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복지를 좀 더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 신체적 복지의 정의는 한마디로 신체적 복지란 몸이 편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몸이 편한 것. 그래서 영양, 위생, 운동, 질병 예방 등이 포함이 되고요. 뭐 적절하게 신체 활동을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게 신체적 복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리적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심리적 복지는 한마디로 정신이 편한 것. 네. 우리가 몸만 편하면 뭐예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 하면 사람도 힘들죠.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동물에게 스트레스, 공포, 불안,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화해주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행복, 흥미, 만족감 이런 정서를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심리적 복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심리적 복지랑 관련 있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환경적 요인은 공간 부족, 소음, 온도, 조명 같은 이런 조건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조건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요인은 동물 간 갈등, 막 내가 몸은 편한데 다른 애가 자꾸 날 괴롭혀. 사람도 다른 뭐 친구가 나를 계속 괴롭히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거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 간 갈등 또는 고립 이런 뭐 한 마리만 괴롭힌다던가 아니면 왕따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과한 사회적 자극이 있지 않도록 이제 그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보살펴 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심리적 복지의 구성 요소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내용과 계속 겹치는 거예요. 공포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낯선 환경, 소음, 불규칙한 대우 이런 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특히 불규칙한 대우 이거는 이제 좀 보호자 요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주의를 해야 될 항목이에요. 여기 예에 나온 것처럼 보호자가 갑자기 화를 내, 분노를 해. 아니면 보호자가 어떨 때는 같은 반려동물이, 반려견이 같은 행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짖기 행동을 해요. 근데 반려동물 보호자의 기분에 따라 보호자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칭찬을 해. 짖을 때. 근데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쁠 때는 막 화를 내요. 이러면 반려동물 헷갈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항상 불규칙한 대우가 아니라 일관적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만병의 근원이죠. 심리적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결국 이제 정신적 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거 반려견 같은 경우는 보호자랑 분리가 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분리불안 같은 행동 문제를 초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뭐 놀이, 탐색,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정서를 촉진을 시키면 좀 더 반려동물의 심리적 복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율성과 통제감도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동물이 자신의 환경에서 자율성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동물이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보호자가 계속 통제만 한다면 동물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지 않도록 자기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심리적 복지를 만족시키는데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반려견이 다양한 산책 경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율성을 가지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동물. 개는 대표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집단 또는 보호자의 긍정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립을 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마당개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당개 같은 경우는 마당에 혼자서 목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행동 문제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마당개들이 혼자 목줄을 하는 그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립된 환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유대감을 쌓아줘서 심리적 복지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신적 자극. 지적이고 호기심 많은 동물은 정신적 자극이 부족하다. 이건 한마디로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심심하면 이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좌절을 겪고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놀이, 탐색 활동 등을 통해서 정신적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퍼즐 장난감이나 간식 숨기기, 새로운 냄새를 탐색할 기회를 줘서 정신적 자극을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심리적 복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동적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행동적 복지란 무엇이냐면 개의 본능과 욕구에 맞는 행동을 발현시키고 이 행동을 발현시킴으로써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최소화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돕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활동적인 동물이죠. 개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행동적 복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운동과 이제 산책 같은 신체적 활동이 있습니다. 일단 산책은 그 반려견에게 특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반려견은 산책을 함으로써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요. 그 새로운 냄새와 환경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와 놀이, 뭐 공 던지기라던가 터그 놀이는 이제 물어 뜯으면서 장난감을 물어 뜯는 놀이를 이제 터그 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놀이 아니면 숨바꼭질 같은 놀이를 해서 보호자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공간을 제공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이런 운동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러면 충분한 산책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반려견들은 본능적으로 탐색을 하고 싶어하고 사냥 본능이 있어요. 이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 행동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능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냄새 탐색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장난감을 사용해서 이런 본능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이거는 앞에 내용이랑 겹치는 건데 반려견은 사회적 동물이다. 네, 그러므로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산책, 놀이, 훈련 시간으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다른 반려견과 교류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반려견은 혼자 기르기보다는 뭐 산책해서 다른 반려견과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환경 풍부화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반려견이 주로 생활하는 실내에 다양한 장난감 또는 씹을 수 있는 물체를 제공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적절한 실내 활동, 뭐 정원을 간다던가 공원에서 다양한 뭐 냄새도 맡으면서 다양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또 반려동물이 그렇다고 항상 보호자랑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은 않아요. 또 나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적절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캔날이나 침대를 제공해서 은신처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훈련과 정신적 자극이 있는데요. 기본 훈련을 통해서 앉아나 기다려, 손 같은 기본 훈련을 해서 반려견이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한 이것도 근데 일종의 복지예요. 우리가 훈련은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적절하게 보호자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생활 예절도 익히고 오히려 스트레스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즐 피더. 퍼즐 피더는 그 앞에서도 나왔던 건데 그 간식을 숨겨 놓는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퍼즐 피더 같은 장난감을 통해서 간식을 찾는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정신적 자극을 제공해야 되고요. 또 긍정적 강화를 통해서 올바른 행동을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강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양관리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영양관리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반려견에게 적절한 사료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섭취량과 에너지 요구량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료 섭취량을 보면 반려견 기준으로 체중 1kg당 종이컵 반컵이 적절 섭취량이에요. 이 반컵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적절 섭취량. 네. 그런데 알아두실 게 자견, 즉 자견은 어린 개죠. 어린 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화기관이 덜 발달해서 소량을 자주 주는 것이 소화기관에 무리가 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4번 정도 나눠서 급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성견은 다 큰 개죠. 다 큰 개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이 발달을 해서 하루에 2번 정도 나눠서 급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kg의 어린 개의 경우 3kg의 어린 개는 아까 종이컵 반컵을 한 번에 준다 그랬죠. 그래서 1kg당 종이컵 반컵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3kg를 하면은 1.5컵의 하루 사료량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사료량이 1.5컵이고 이것을 자견이니까 어리니까 3번 나눠서 급여를 한다. 그러면 1회 0.5컵씩 급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균 급여량인데 우리 반려견한테 개체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대변이에요. 그래서 대변이 딱딱하면 사료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딱딱하면 변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사료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료량을 늘려주는 게 좋고요. 대변이 무르다라는 거는 설사가 있거나 아니면 영양이 과다하다. 한마디로 사료가 너무 많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료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기일 때는 2kg였다가도 몇 주 뒤에는 바로 이제 체중이 빨리빨리 늘기 때문에 3kg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주 체중을 측정해서 적정 사료량을 급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려견의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해 볼 거예요.
먼저 휴식기 에너지 요구량을 여기 나온 것처럼 RER이라고 합니다. 이 RER은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한지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체중의 킬로그램에 30을 곱하고 70을 더하는 방법이 있고 체중의 0.75승을 한 다음에 70을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0.75승을 하는 거는 우리가 계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체중 킬로그램 곱하기 30하고 더하기 70을 하는 것을 흔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DER은 일일 에너지 요구량이에요. 일단 RER은 휴식기죠. 휴식기는 아무것도 안 할 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DER은 이 일일 에너지 요구량은 뭔가 활동성이 있는 상태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R에 상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DER 상수를 살펴보면요. 비만일 때는 성견에서 비만일 때는 상수가 1.0이에요. 그러니까 비만일 때는 움직임이 적죠. 움직임을 고려를 하는 건데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상수가 1이고 점점 더 이제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뭐 이렇게 심한 운동일 때 4.0이죠. 상수도 커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견 기준으로 상수는 2를 보통 많이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가벼운 운동이 2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가벼운 운동 정도는 하기 때문에 2.0이 이제 정상 경우고 움직임이 너무 없을 경우는 상수가 줄어들고 움직임이 크면 상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기 때는 성견 체중의 비율로 이제 상수를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견 체중이 10kg예요. 10kg인데 이때 이 자견 체중이 5kg면 성견 체중에 50kg 미만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4kg라고 잡을게요. 4kg일 때는 이제 50%가 5kg니까 5kg보다 적을 때는 3.0을 해주고 50에서 80 그러면 이거는 5에서 8kg죠. 8kg일 때는 2.5 그리고 8kg가 넘는다. 뭐 8.1kg에서 10kg다. 이러면 2.0을 잡습니다. 한마디로 성견 체중보다 작을수록 더욱 성장기죠. 그러니까 더욱 어릴수록 상수가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상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상수를 알아두실 때 기억하실 거 일단 일반적인 기준 상수가 2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상수 경향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RER, DER을 구할 때 좀 더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BCS 비만도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BCS란 바디 컨디션 스코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바디 컨디션 스코어 BCS 이거 이렇게 따서 흔히 BCS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반려동물의 비만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게 이게 5단계 평가도 있고 9단계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단계 평가 위주로 알아볼 건데 기억하실 게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1단계처럼 보이는 개도 뭐 보기에 따라 나는 쟤 살쪄 보이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런
평가란 항상 뭔가 감정과 기분 그리고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럿이 평가하는 게 그리고 평균 점수를 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태의 개라도 사람 따라 조금 이게 뭐 BCS 나는 얘가 1단계로 보여요. 얘는 2단계로 보여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먼저 1단계 기준부터 보시면 1단계는 한마디로 엄청 마른 거예요. 그 심각한 저체중. 그래서 사진처럼 갈비뼈, 이 갈비뼈가 특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아주 잘 보이고 사진처럼 여기 척추뼈 너무 말라서 척추뼈가 튀어나와 보이는 거 척추뼈도 튀어나와 보이고 이거 만지면 아주 갈비뼈가 잘 만져지는 상태 이게 일단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느껴지고 갈비뼈가 너무 말라서 잘 보이는 상태가 1단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너무 말랐으니까 영양 상태가 뭔가 영양이 부족한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이 낮다, 힘이 없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단계는 그냥 저체중. 체지방이 부족하긴 하지만 BCS1보다는 나아요. 갈비뼈가 쉽게 만져지고 얇은 지방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갈비뼈가 보이긴 보이는데 1단계는 엄청 잘 보이고 2단계는 그래도 갈비뼈가 뚜렷하게 보이는 상태. 뚜렷하게 보이는 상태가 2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전히 마른 상태이고 기력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상적인 체중. 그래서 우리가 BCS 5단계에서 이상적인 체중이 몇 단계냐라고 하면 3단계예요.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상적인 체중은 3단계다. 이때는 체중이 과도하거나 부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갈비뼈가 사진 보면 보이지는 않아요. 갈비뼈가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만지면 느껴짐. 이런 상태가 3단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쉽게 만져지지만 2단계처럼 막 갈비뼈가 딱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적절한 체력과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는 이제 과체중이에요. 살이 좀 찐 거죠. 그래서 보면 갈비뼈가 만져지긴 한데 살짝 애매해요. 이게 좀 살쪘는데 지방이 함께 만져지는 상태. 그래서 사진 보면 갈비뼈 없고 허리가 좀 불룩하죠. 3단계는 보면 허리가 그래도 들어가 있어요. 허리가 들어갔지만 4단계는 갈비뼈도 없고 허리가 좀 불룩한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이제 체중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떨어집니다. 활동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움직임이 좀 줄어든 상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비만 초기라 이때부터 살을 빼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5단계 비만이 됩니다. 비만은 보시다시피 갈비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그림의 설명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4단계는 갈비뼈를 이제 꾹 누르면 만져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갈비뼈를 좀 누르면 살짝 누르면
살짝 누르면 이제 만져지고요. 네. 5단계는 갈비뼈를 세게 눌러도 웬만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갈비뼈를 아주 세게 누르면 만져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뼈가 있으니까. 하지만 살짝 누르면 살짝은 눌러도 만져지지 않는다. 이런 단계다. 왜냐하면 지방이 다 덮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주 불룩하다. 허리가 아주 불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리와 복부의 굴곡, 그러니까 허리가 복부가 원래 이렇게 3단계처럼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고 다 불룩하게 나와 있는 상태.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운동 능력과 활동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꼭 체중 감소가 필요한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S 5단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사료급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2가지 방법, 자유급식과 제한급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급식의 경우는 한마디로 자율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사료를 항상 그릇에 채워놓고 반려견이 배고플 때, 원할 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자유급식입니다. 장점은 반려견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가 없을 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제한급식은 일정 시간 동안 보호자가 그 시간에 맞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부재 중이면 그렇게 사료를 주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자유급식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단점은 역시 먹고 싶을 만큼 먹으니까 과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닭연 여러 마리를 키울 때는 한 반려견이 다 뺏어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추천 대상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먹이 섭취 조절이 가능한 반려견한테만 추천을 합니다. 비만인 개한테 그 자유급식을 하면 계속 자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더 살이 찌겠죠. 그러므로 좀 마르거나 아니면 체중이 정상일 때 그리고 식탐이 없거나 낮은 견한테는 자유급식이 추천이 됩니다. 반면에 제한급식은 일정 급여 시간에 일정량의 사료를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침 7시 그리고 저녁 7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뭐 하루 2번을 준다던가 해서 제한적으로 밥을 주는 거고요. 장점은 체중 관리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비만견 같은 경우 등에 이제 체중을 줄여야 되는 경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규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섭취량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규칙적이어야 돼요. 근데 앞에서처럼 보호자가 부재 시 아니면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료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한급식의 장점이 줄어들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규칙적인 시간에 사료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반려견이 배고픔을 느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대상은 체중 관리가 필요한 반려견, 예를 들면 비만견, 그리고 훈련 중인 반려견한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료는 크게 건식과 습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건식 사료의 특징, 장점, 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건식 사료는 건조된, 한마디로 말린 사료예요. 그 수분 함량이 10% 이하, 그래서 아예 수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분이 없지는 않음. 네, 그래서 약간의 수분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장점은 습식 사료는 보통 이제 캔으로 파는데 한 캔당 뭐 1,000원, 뭐 2,000원 정도, 뭐 사료 종류에 따라 다르면 더 비싸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대부분은 건식 사료가 더 저렴한 편이고요.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절한 씹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물을 잘 안 먹거나 아니면 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탈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치아가 약한 반려견, 예를 들면 어린 개 아니면 노령개, 얘는 사료가 딱딱해서 먹기 힘들 수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추천 대상은 건강한 성견, 치아 관리가 필요한 반려견. 이거는 이제 치아가 약한 견은 아니고 약한 견은 제외. 대신에 치석이 많은 견 있죠. 치석이 많은 견은 오히려 건식 사료가 도움이 돼요. 왜냐면 딱딱한 걸 먹으면서 치석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석 많은 견은 추천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식 사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캔에 담긴 물기가 많은 사료예요. 보통 수분이 70에서 85% 정도 들어있고요. 장점은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은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던가 아니면 결석이 있다. 이런 경우는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근데 반려견 중에 그냥 일반 물을 잘 안 먹는 반려견들이 있어요. 그게 뭐 그 반려견의 습성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물을 그냥 싫어하는 성향이나 아니면 뭐 물의 온도가 안 맞거나 아무튼 이런 이유로 물을 잘 안 먹는 애들한테는 습식 사료를 주면 자연스럽게 사료를 먹으면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치아가 약한 어린 개, 노령견은 건식 사료가 딱딱해서 먹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령견이나 치아가 약한 개한테는 습식 사료가 덜 딱딱하니까 부드러우니까 오히려 습식 사료가 더 적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습식 사료는 습도가 높아서 보관 기간이 짧고요. 칼로리가 높은 편이에요. 건식 사료보다. 그래서 비만 유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서 치석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치아 건강에 오히려 부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 대상은 노령견 아니면 수분 섭취가 부족한 반려견, 입맛이 까다로운 반려견한테 추천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간식. 우리 이제 반려견을 기르다 보면 사료만 주진 않아요. 이제 뭐 간식을 강아지들이 워낙 간식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간식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적정 권장량은 10% 이하. 권장 칼로리의 10% 이하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kcal 칼로리가 필요하면 50칼로리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사료로 주는 것이
적정 간식량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반려동물이 소화기관과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소화기관부터 보면, 소화기관에서는 그 사료나 간식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침샘에서는 아밀라아제가 나옵니다. 아밀라아제는 전분을 이당류로 분해하는 효소예요. 근데 사람보다 반려견의 침에는 아밀라아제가 거의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위장에는 펩신과 레닌, 키모신이라고도 하거든요. 레닌이 나옵니다. 그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위산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레닌은 젖을 카제인을 응고시키는 효소인데, 사실 이 레닌은 송아지한테 중요하지만 반려견에서는 중요성이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췌장에서 이제 주요 효소들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췌장에서 대부분의 소화 효소가 분비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밀라아제가 침샘에서도 아까 앞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주로 이제 분비되는 기관은 췌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분해한다.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소장에서도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말타아제는 말토즈라는, 얘도 이제 아까 녹말이 말토즈로 분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토즈는 이제 이당류고요. 이당류는 당이 2개 있는 거 이당류라고 하는데, 이 말타아제가 이당류가 말타아제를 거치면 이제 그 단당류 2개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당류 대표적인 포도당 2개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말토스를 포도당 2분제로 분해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락테이즈는 유당, 락토우즈를 포도당과 갈락토우즈로 분해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스크라제는 수크로스가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에 들어간 자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스크라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려동물의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반려동물의 필수 영양소는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이상적인 비율은 성견의 일반적인 사료 기준으로 단백질이 35에서 45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조지방이 20에서 30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10에서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섬유 순서다. 그래서 이 비율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백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방, 탄수화물, 조섬유 순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단백질은 대략 40% 정도, 그리고 조지방은 25% 정도면 이상적이다. 탄수화물은 15% 정도, 조섬유는 뭐 5에서 10에서 중간값 한 7%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주요 영양소 수분을 볼 건데, 수분 같은 경우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체중의 60에서 70%나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우리 물로 채워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수분은 건식 사료는 10%가 들어있고 습식은 70에서 80%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료 자체에 수분이 있으나 언제나 신선하고 깨끗한 물도 따로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반려견이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 10%를 상실하면 저혈압 등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요. 15% 이상 수분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분 부족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에 대해 볼 건데, 단백질의 기능은 일단 단백질은 육식동물, 반려견은 육식동물에 들어가죠. 그래서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세포, 조직, 기관, 효소, 호르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개의 성장 유지 번식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고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고 체내에서 합성 여부에 따라 필수랑 비필수로 나눠요. 그래서 필수한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비필수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아미노산. 그래서 음식으로 먹어주면 좋지만 안 먹어도 체내에서 합성은 되는 아미노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될 수 없기 때문에 사료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비필수는 체내에서 합성 가능한 아미노산이지만 아미노산으로 사료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필수 아미노산, 필수 영양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종류는 아르기닌, 메티오닌, 히스티딘, 페닐알라닌, 이소류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류신, 발린, 리신 총 10가지가 있어요. 이런 10가지 되게 문제 나오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중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딱 좋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필수 아미노산도 역시 총 20가지가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도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10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지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방 생각하면 살찌는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방은 여러 다양한 기능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예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농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1g당 4kcal 에너지를 내고 탄수화물도 역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데 지방은 이거의 2배가 넘는 1g당 9kcal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고요. 그 외에 세포 구조 유지와 호르몬의 원료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이용에도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몸을 보호해 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방이 이제 분해가 되면 지방산 플러스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몸에서 우리가 합성이 안 되면 필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얘는 먹어서 사료로 공급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g당 4kcal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과 장 건강 번식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역시 생명 유지에 필요해요. 특히 포도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이제 포도당이 돼요. 특히 이 뇌에는 포도당만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뇌 기능 유지에 특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 유지하고 설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수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해서 볼 건데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에 녹아서 전달이 되는 비타민이고요. 그리고 얘네는 과량 복용 시 체내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뭔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4가지 있어요. 비타민 A, D, E, K 4개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문제 나오기 좋죠. 다음 중 지용성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종류를. 기능도 살펴보면 비타민 A는 성장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야맹증, 밤에 잘 보이지 않아요. 는 야맹증이 생길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촉진해서 뼈를 단단하게 석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족하면 구루병이라고 뼈가 물렁해지고 굽는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중요하고 비타민 E는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번식장애 그리고 뇌세포 활성화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뇌가 물렁물렁해지는 뇌연화증이 생길 수 있고 또 얘네는 근육세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족하면 근육이 위축되는 위축증도 생길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K는 피가 출혈이 생기면 피를 멈추는 혈액응고와 관계가 있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결핍되면 피가 잘 안 멈춘다, 혈액응고가 지연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판토텐산은 비타민 B5입니다. 일단 비타민 B5 외에 나머지 비타민 B군들, 비타민 B는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이 B군들은 다 수용성에 속한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 중에서도 비타민 B5는 5인 판토텐산은 소화 조효소로 부족하면 성장불량, 피부염, 빈혈이 생길 수 있고요. 비오틴 같은 경우도 조효소로 역할을 해서 부족하면 이제 피부염, 탈모, 신경염, 성장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엽산은 조혈에 관여한다. 이 조혈은 적혈구 생산이거든요. 적혈구를 생산하는 것을 이제 조혈이라고 하는데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생깁니다. 부족 시 악성 빈혈이 생기는데 악성 빈혈은 뭐냐면 적혈구 생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 의미를 해요. 한마디로 엽산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잘 안 생겨서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C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봤죠. 얘는 세포 간질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지혈, 그러니까 응고작용도 하고 항산화제 역할도 해요. 그래서 부족하면 괴혈병은 세포가 약해져서 출혈이 생기는 병인데 특히 잇몸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 잘 헐거나 하면 비타민 C가 부족할 수도 있어. 비타민 C 먹어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도 이제 필수적인 수용성 비타민 C입니다. 근데 알아두실 것이 비타민 C는 개는 스스로 합성이 돼요. 근데 사람은 합성이 안 되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먹고 중요하지만 개는 사실 꼭 반드시 사료에 첨가하거나 아니면 영양제로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필수적인 비타민이긴 하지만 스스로 합성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반려동물한테 유해한 음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아무래도 해로운 음식을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 해로운지, 이게 또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동물한테는 안 좋은 음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대표적으로 포도가 우리 포도 되게 달고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과일인데 동물한테는, 특히 개와 고양이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이나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감귤 오일 추출물은 얘가 너무 이제 시고 자극적이라서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포도는 심각한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거봉 있죠. 거봉. 큰 포도. 한두 개로도 소형견은 사망할 수 있어요. 신장이 심각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소형견도 위험하고, 이거는 이제 고양이도 위험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건포도는 더 위험해요. 건포도는 왜 더 위험하냐면 말렸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포도는 더 위험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카데미아도 되게 맛있죠. 근데 동물한테는 아직 기전은 알려지지 않은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복숭아 자두씨, 이것도 이 복숭아 자두씨 먹고 또 동물병원 되게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소화경로, 특히 장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동물? 소형견들이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소형견은 소장이 되게 얇고 조그만데 복숭아 자두씨가 이 얇은 작은 장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 자두씨를 먹었다 이러면 골든타임은 4시간입니다. 왜냐면 4시간 이내면 위에 있어요. 위에 있을 때는 내시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4시간 이후에는 소장으로 가버려요. 이럴 경우 내시경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배를 여는 수술을 해서 소장을 열어서 꺼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씨를 안 꺼내면 결국 장이 괴사가 되고, 그리고 음식물이 계속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씨 때문에 소화기가 막히면 반드시 수술을 해서 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폐색이라는 위험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숭아나 자두씨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감 같은 경우는 탄닌이 많아요. 이 탄닌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감씨는 역시 소화기 폐색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런 사과씨나 체리씨 같은 경우는 조그마죠. 근데 이런 씨도 청산 성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막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는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험하지만 그냥 뭐 사과 한 조각에 있는 씨 뭐 한두 개 먹었다고 사실 중독이 생기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복숭아 자두씨 같은 커다란 씨로 인한 장폐색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도 위험해요. 적혈구를 얘네들은 터트려요. 분해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분해돼서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이 심각한 빈혈로 온 개가 있었는데, 중국집에서 기르는 개가 그
짜장면 뭐 손님들이 먹고 남은 짜장면을 몰래 먹다가 거기 양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양파 중독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짜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 워낙 양파 마늘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거를 혹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해서 잘못 먹게 되면 빈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못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감자의 싹 해서 감자의 푸른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토마토의 꽃, 잎, 줄기도 역시 그 독성 물질이 있어서 소화장애, 심장, 신경계 이상, 비뇨기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콜릿도 되게 위험해요. 초콜릿에는 이제 테오브로민, 이 초콜릿에 들어있는 물질인데 이게 이제 심장, 신경계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도 신경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과량 복용 시 혼수 상태,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두실 게 알코올이나 초콜릿, 테오브로민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카페인 이런 거는 사람도 위험해요. 사람도 위험하지만 반려견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예를 들어서 60kg 기준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뭐 10g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10g이 치사량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소주 한 잔을 먹었어요. 소주 한 잔을 먹었고 여기에 뭐 알코올이 10g을 먹었다. 그러면 사람은 뭐 약간 취할 정도,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취할 수도 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소형견은 3kg밖에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의 20분의 1 체중으로 짰기 때문에 같은 용량이라도 반려견한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작은 반려견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소주 한 잔이라도 사람은 괜찮지만 반려견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장난으로 초콜릿을 먹인다던가 알코올을 먹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일리톨 껌도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반려견은 자일리톨 분해 효소가 없습니다. 이 분해 효소가 없어서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반려견한테는 저혈당증을 유발해서 쇼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개가 자일리톨 껌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당장 동물병원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간 같은 경우는 비타민 A가 고농도로 들어있어서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고 우유, 대부분의 반려견은 유당 분해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설사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한테는 전용 우유를 줘야지 사람 먹는 일반 우유 주면은 설사합니다.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날달걀 같은 경우는 효소 아비딘이 있어서 비타민 B 흡수를 방해를 하고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식중독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여야 돼요. 다음으로 수산식품, 뭐 날생선은 당연히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등푸른 생선, 예를 들면 고등어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이죠. 이런 경우는 얘네들은 히스티딘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아미노산이. 근데 얘가 이제 공기에 노출되고 신선도가 떨어지면
히스타민이 돼요. 히스타민으로 변형이 되는데 이 히스타민이 대표적인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먹이는 게 좋고, 오징어, 마른 오징어 얘네는 이제 문제가 장에서 불어요. 장에서 불어서 장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생선, 조류, 육류뼈. 얘 장을 막거나 아니면 구멍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주면 안 되고요.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 족발 튀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갈비찜 췌장염 및 대장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명절 이후에 췌장염이 많이 생겨요, 반려견들이. 왜냐? 명절에 이런 갈비찜 같은 거 많이 먹죠. 사람들이 많이 먹죠. 근데 뭐 할머니도 오시고 뭐 친척들 오면서 강아지들 예쁘다고 막 갈비찜 몰래 주고, 아니면은 뭐 사람들 먹고 남긴 거 자기가 몰래 먹다가 이렇게 췌장염 생겨서 병원 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름기 많은 거 갑자기 먹으면 위험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소금 같은 경우는 전해질 불균형 일으킬 수 있고 신부정 같은 거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은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특히 사람 음식 같은 경우는 소금으로 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이유가 이런 소금이나 아니면 기름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각각 동물의 그런 연령에 따라 영양 관리가 다른데, 처음으로 작견, 어린 개의 영양 관리에 대해 살펴볼게요. 일단 사료 같은 경우는 강아지 전용 사료를 선택해야 돼요. 성장기이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칼슘, 영양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퍼피나 성장기용 사료를 줘야 되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은 양을 자주 줘서 하루에 3-4번 정도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지방이 중요하다. 왜냐면 빠른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칼슘과 인도 필요해요. 왜냐면 뼈가 많이 자라는 성장기라서 칼슘과 인의 비율은 2:1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2:1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노령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메가3 지방산이나 항산화 물질이 포함돼서 노화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사료를 고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얘네 비만되기 쉽기 때문에, 왜냐면 운동량이 적어서 저칼로리 혹은 체중 조절용 사료를 권장을 하고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쉬운 사료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습식 사료를 추천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노령견한테는 오메가3 지방산을 주면은 뭐 퇴행성 관절염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노화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은 항산화 물질이 이제 노화를 천천히 일어나게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 E,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사료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습식사료를 주거나 물을 자주 교체해서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복지와 영양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뭐 강의 내용을 들으시다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